12권에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야간위원회라는 겁니다. 야간위원회. 이건 거의 국가에서 철학자, 통치자가 하는 일,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위원회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국가는 아주 지혜로운 통치자, 지혜로운 통치자, 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또 그 당시엔 철학자였기 때문에 철인 통치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철학자 통치자. 철학자 통치자에 의한 통치예요. 다시 말하면 철학자의 지혜에 의한 통치를 내세워요. 내세우는데 그에 비해서 법률은 그런 완벽한 지혜를 갖추는 철학자에 의한 통치 대신에 법치를 크게 내세우죠. 관리들 내지 통치자들도 법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잖아요. 법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을 크게 내세워요. 그래서 법률에선 법치를 내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12권에서 야간위원회, 이 야간위원회는 거의 철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철학자 통치론이 다시 부활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기도 해요. 네. 일단 야간위원회가 좀 주목되고요. 야간위원회 말고 또 다른 또 주목되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서 특히 사정관 얘기가 또 주목돼요. 사정관. 바로잡는 일,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사정관. 여기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 참관자와 관한 얘기, 그리고 야간위원회, 이 세 가지 내용이 비교적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나머지들도 뭐 세세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읽으면은 읽을 만한 점이 있겠는데, 그 세 가지를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정관이 먼저 나오고 외국인 참관자가 나오고 야간위원회가 나왔는데 사정관은 제일 끝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과의 교류 및 외국 참관자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교류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요. 가급적 교류를 안 하고 싶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마그네시아라는 새 나라가 가능한 한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고 바래요. 그래야지 외국과 교류가 덜 이루어지니까. 네. 외국과의 교류를 꺼리는 건 외국과 교류가 많다 보면 무역업이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외국의 물품들이 들고 그러다 보면 좀 향락적인으로 삶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일단 우려해요. 영혼의 덕 같은 걸 중시하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 무역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우려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국가의 순수성,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신경 써서 도덕적인 어떤 한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접촉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가 유입돼 갖고 그 순수성을 훼손할까 봐 염려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교류를 가급적 피하려는 어, 모습을 취하는데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교류가 필요한 점도 있죠. 그래서 그 교류가 필요한 점을 역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단 외국과의 교류와 참관자 논의, 외국에 참관하는 자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국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존의 어떤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엿보게 해줘요.
외국이 좋고 나쁜 문화를 배울거리로 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피력해요. 다른 나라의 문화도 연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게다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 생활을 많이 본 사람들, 그런 참관자들이 야간위원회로 일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지역들로 외유하는 일과 외국인들이 입국을 허가하는 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 40세 미만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이든 외유할 수 없게 해야 한다. 40세 이하는 외국 나가면 안 된다네요. 또 사적으로도 아무도 외유할 수 없고 공적으로만, 그러니까 사자나 사절이나 이런저런 종류의 참관자들이 외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주 극히 외국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잖아요. 제한하고 너무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네요. 피토의 아폴로네에게, 그리고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네메아의 이스트모스에 사람들을 보내어 이 신들에 바치는 제사들과 경기들에 참여하게 해야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보내되 이 성스러운 평화시 모임들에서 이 나라가 좋은 평판을 받도록, 자기 나라가 좋은 평판을 받도록, 그래서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맞먹을 만큼 좋은 평판을 마련하도록 해줄 가장 훌륭하고도 좋은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고 말하네요. 예. 다른 나라에 이제 올림픽 같은 데 참가하게 한다든가 그럴 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그들은 정치 체제와 관련하여 남들이 가진 법 관행이 자신들의 것에 못 미친다는 걸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라고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네요. 네. 상당히 폐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폐쇄적인 모습인데 그래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법수호자의 허가를 받는 해외 참관자들이 있는데요. 법수호자들이 허가를 받는 경우 파견해야 할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참관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시민들 가운데 타지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좀 더 여유를 두고 관찰해 보고픈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떤 법도 이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관찰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 이건 개방적이네요. 그 어떤 법도 이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네요. 나라가 교류 없이 고립되어 있어서 나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충분히 세련되고 완벽한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일단 봐요. 그래서 고립돼 교류를 하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 그저 습관으로 몸에 익어서가 아니라 통찰력을 갖고 자신의 법들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 법들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관찰하고 이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허용해야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 속에 언제나 어떤 신적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 마련이라는 거고요. 함께 교류할 가치가 아주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법률로 다스려지는 나라들에 못지않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생겨나기 마련이죠. 좋은 법률로 다스려지는 나라들에 사는 사람은 그가 타락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면 바다로든 육지로든 밖으로 나가서 바로 이 사람들의 흔적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잘 살펴야 되지만, 그리고 뭐 좋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도 그 나라에는 어떤 신적인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말을 하는군요. 자기 법 관행들 가운데 훌륭하게 지정된 것들은 더욱 공고하게 하고, 뭔가 부족한 것들은 교정해 가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걸 파일을 수정한 파일이 있는데 수정을 안 한 파일을 올렸군요. 지금 이런 관찰 내지 탐색이 없으면 나라가 절대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 관찰을 잘못 수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외국과의 그 관계에 신경 많이 쓰고요. 가능한 한 문화적, 경제적인 어떤 접촉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제대로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면은 외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른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잘 관찰하고 또 법에 반영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해외 참관단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참관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할 참관자는 5세를 넘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다른 나라 일들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전쟁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미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 해외를 참관하려는 사람의 경우에 일단 나이 연령이라든가 이걸 좀 정하는군요. 50세가 넘어야 되고 전쟁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법수호자들이 나라의 모범으로 삼아 다른 나라들에 내보낼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참관자로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10년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참관자로 일하고 교육하면 법률들에 관해 감독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좀 번역어로서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시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위원회. 이 위원회가 야간 위원회입니다. 야간 위원회. 외국에서 체류했던 사람들, 그래서 외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생활 방식들을 관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야간 위원회에 야간 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보는군요. 자, 그래서 야간 위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간 위원회는 이렇다면 인간으로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두뇌. 그리고 영혼으로 말하면 영혼 안에는 지성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에 있는 지성과 신체의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성은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 두뇌는 우리 감각을 조절하고 그러는데, 감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받고 판단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감각과 연관이 되는데, 그렇다니 이걸째 이 두뇌, 이건 적절한 감각, 현실에 대한 적절한 감각 같은 걸 전해주는 거죠. 우리 두뇌는 감각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으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감각을 지니고, 그리고 깊은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야간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성과 지성과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테네에는 입법을 거의 마친 단계에서 논의를 통해 만든 정치 체제와 법들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게 됩니다. 정치 체제와 법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훌륭하게 만들어진 정치체제와 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 그리고 이 정치체제와 법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방법으로 강구된 게 바로 야간위원회입니다. 야간위원회. 그러니까 이 정치체제, 훌륭한 정치체제 법률이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야간위원회의 구성은 굉장합니다. 먼저 법수호자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10명입니다. 법수호자들이 해만 37명으로 구성되죠. 네, 37명 중에서 10명, 연장자 10명이 야간위원회 구성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육 전반에 관한 전 현직 총괄 책임자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원받은 사장관인 사제들, 그리고 법수호자의 승인을 받고 해외를 다녀온 참관인들, 그리고 이 위원들 각자가 또 동반한 30, 40대의 젊은 이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보는군요. 예. 이거 주로 여기 성원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30, 40대의 젊은이들을 여기 회의의 참석자들은 동반해서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동반에 참석하는데 일단 이 원 멤버들이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젊은이들을 동반해야 되고요. 이 동반한 젊은이들의 문제는 없는지 좀 약간의 뭐 심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젊은이들을 동반해야 된다. 요즘 젊은이를 상당히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여야에서 젊은이들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플라톤 젊은 층 20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30, 40대 젊은 층들이 이 야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과 젊은이들로 그래서 구성이 됩니다. 반반이죠. 노인들 반, 젊은이들 반이에요. 반반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것을 유별나게 잘 분별한다는 점에서 지성에 비유된 사람들, 즉 노인들, 네. 노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일단 봐요. 그래서 지혜의 노인들은 젊은 이를 보조자로 쓰고 조언도 구하면서 젊은이들과 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렇게 양쪽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라 전체를 참으로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야간위원회의 멤버들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들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먼저 공부에 앞서서 아테네인은 일본에서처럼 덕 전체가 입법의 목표 혹은 나라의 목표임을 환기시킵니다. 나라의 목표, 한 나라의 존재 이유, 한 나라의 목표, 그리고 입법의 목표는 덕 전체라고 얘기했었죠. 덕 전체는 특히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런 네 가지 덕을 중시했었습니다. 나중에 입법의 목표로 추가되는 게 있었죠. 거기에 우애 내지 우정이라는 덕이 추가되고 자유라는 게 추가되는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건 네 가지 덕입니다. 근데 바로 네 가지 덕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이 법률 12권에서 야간위원회를 얘기하면서 다시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그 덕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환기시키고 입법 목표로 환기시키고, 그리고 그는 야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덕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유능한 수호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이 야간위원회 위원들을 수호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수호자들.
야간 위원들이 훌륭한, 그러니까 덕도 훌륭해야 되고 덕에 관해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실제 행동에서도 훌륭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수호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야간위원회 위원들이 이수해야 할 고차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고차적인 교육과정 이전에는 뭐 시가교육이라든가 산술, 기하학, 천문학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단계 더 넘어서서 다음 단계의 교육은 거의 철학 교육입니다. 이렇다면 첫 번째, 덕이 여럿임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덕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이고 어떤 측면에서 여럿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덕이 하나이면서 여럿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 변증술이라는 거하고 관계됩니다. 그 플라톤 후기대편에 변증술이라는 게 중시되어 있는데, 이 변증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어떤 존재가 하나이면서 어떻게 여럿인지 이걸 잘 식별하는,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변증술이라는 건데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암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증술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덕 관련해서. 우선 수호자들은 덕이 본래 하나인지 전체인지 둘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곧 덕이 그저 하나일 뿐인지 부분들을 갖는 전체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덕이 여럿인지 넷인지 하나인지를 밝힐 수 없다면 덕에 관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호자들은 아름다운 곳과 좋은 곳에 관해서도 이것들에 관해서 그것이 각각이 여럿이라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하나인지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들 각각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은 어떻게 여럿이면서 또 어떤 점에서는 하나인지도 알아야 된다고 역설을 합니다. 요건 하여튼 덕과 관련해서 덕들이 어떻게 하나이면서 여럿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것과 아름다운, 좋고 아름다운 것들과 관련해서도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며 여럿인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이건 좀 철학적인 논의를 좀 잘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들과 관련해서 신의 영혼의 선재성, 그리고 지성이 천체와 모든 질서를 지은다는 것, 지성이 천체와 모든 것들을 질서 지은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영혼이 물질보다 앞서고 모든 운동의 최초의 출발점을 역할하는 게 바로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지지난주에 강의했었습니다. 바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물질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 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다.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니까.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그런 논의, 그것도 중요한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되는데, 그런 논의도 하고 그에 대해서 암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성이 천체 모든 것을 질서지운다는 거, 이거 플라톤의 후기대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지성이 모든 것을 질서지운다. 이게 중요한 세상인데, 요건 뭐 필레버스 편 같은 데서는 지성이 모든 것을 질서지우고 모든 것들을 좋은 상태의 것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성이 좋은 것을 실현하는 원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인간도 좋은 삶을 살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삶을 잘 질서지고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갑니다. 근데 하여튼 요런 게 중요한 철학적인 논인데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군요. 크게 세 가지 것을 이제 고차적인 교육으로 세 가지 것을 제시했군요. 덕과 관련해서 덕이 어떻게 하나이며 여럿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과 관련해서 이것들도 어떻게 여럿이고 또 하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또 세 번째는 신들과 관련된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그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형이상학의 한 분야거든요. 이 형이상학적인 논의예요. 이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밝아야 된다라고 일단 봅니다. 야간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 교육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은 국가에서 통치자들과 같이 아마 야간위에는 철학자들이 아니냐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국가에서처럼 긴 교육과정을 밟으며 산술, 기하학, 천문학 교육을 다 이수해야 되고, 이 다음으로 본격적인 철학 교육에 진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말하는 철학자 혹은 철학 통치자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플라톤은 법률 말미에서 다시 국가의 철인 통치론으로 회귀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물음이 법치를 포기하고 철인 통치론으로 회귀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그네시아라는 나라에서는 야간의 위원도 사장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일반 관리들처럼 법률에 철저히 따르는 법률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국가에서의 초연 통치자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리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죠. 네, 사장관들도 결국은 이 야간 위원들도 결국 사정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정이 최고의 어떤 감사 기관인데 사정이 대상이 돼야 될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례들은 법률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원칙이었거든요. 이게 오건에서 나왔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에 따르면 야간위원회 위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일단 야간의 위원회 위원들이 일단 법수호자들이니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이미 이 원리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법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야간위원회 자체도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지만 법을 완전히 벗어난 시혜법권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서의 철인 통치론이 지금 부활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 과하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야간의 위원들은 법률의 개정과 관련돼서 일정 역할을 하고자 해요. 야간위원회에는 법수호자들이 허가 아래 외국에 참관한 참관인들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쁜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특히 신적인 사람들의 흔적을 탐색해야 하는데, 이는 자기 법 관행들 가운데 아름답게 제정된 것들은 더욱 공고하게 하고 뭔가 부족한 것은 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거 앞에서 요 내용을 한번 봤던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는 위원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논의는 언제나 법률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들 자신의 나라에 관해서 이루어지며, 이런 사안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다른 곳에서 배워 알게 된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런 탐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재들, 그러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에게는
법률들에 관한 문제들이 더 분명해지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들이 더 흐릿하고 불충분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소재들에 관해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소재는 앞에서 말했던 교육 내용으로 얘기됐던 철학 교육 같은 게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철학 얘기를. 그러니까 입법의 목적하고 한 나라의 목적은 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나라가 목표로 삼는 그 덕이 뭔지, 덕에 대해서 분명한 암을 가져야 되겠죠. 덕이 하나인지 여럿인지, 덕이 본질이 무엇인지 등등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배운 사람들에게는 법률들에 관한 문제들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걸 배우면은. 그죠? 그걸 모르면은 아주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들이 더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법률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법에 관해서 더 깊은 통찰을 갖고 제대로 보려면은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야간위원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의미상으로 보면 여러 정황을 보면은 야간위원회보다는 새벽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아요. 동튼 다음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위원회요, 내용적으로는. 용어가 야간위원회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야간위원회라고 일컬어지지만 내용상으로는 새벽에 만나는 새벽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야간위원회의 위원들은 법률들에 관해 논의하고 더 좋은 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배움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그들의 온갖 배움이 결국 그것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봅니다. 이것저것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 좋은 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야간위원회의 회원들은 철학자들이고 이들이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결국 법률 마지막 권에서는 다른 부분과 달리 다시 국가의 철인 통치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려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야간위원회 위원들도 아까 말하듯이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철인 통치론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즉 다시 한번 보면 야간의 위원들도 법인 노예 관리되는 법인 노예된다는 원칙에 따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야간위원회 위원들도 철인 통치자 같이 국가 편에 나오는 철인 통치자들과 같은 지위는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야간위원회 위원들이 지성에 의해서 입법의 목적인 덕, 특히 지성 혹은 지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이들이 하는 것이라면 법을 통해 지성을 실현하는 플라톤의 법치주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기구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야간위원회 이 정도 보고요. 여기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계속 얘기되는 게 뭐죠?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건데 이거 플라톤이 아주 절실하게 통감했던 사항이에요. 사실은 플라톤이 혼합정체론을 피고 있는데 혼합정체론은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큰 권력을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않게 하려는 그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혼합정체라는 게. 혼합된 정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통제된 정치 체제를 만들려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 의도가 우리가 3분에서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파르타는 아주 좋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신의 도움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왕이 2명이 되었다. 쌍둥이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쌍둥이 왕이 태어난 걸 하나의 축복으로 봐요. 신의 축복으로 봐요. 왜? 권력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1인 왕정이 아니라 2인 왕정이 됨을 통해서 권력이 분산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스파르타에는 권력이 그걸 끝나지 않아요. 권력 분산이 그걸 끝나지 않나요? 바로 왕권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졌던 원론이 있었다는 거죠. 원론이 한 28명 정도 원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론들이 권력을 서로 왕권을 견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과 균형을 이뤄요. 그것뿐 아니라 또 감독을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감독 기관이 5명 정도로 구성되는. 그래서 균형을 이루면서 권력이 잘 통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혼합정의 플라톤이 생각하는 혼합정의 한 모델이 됐던 거예요. 그걸 좀 확장시켜서 지금 혼합정체를 만들려는 건데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 남용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국가 편에서의 철인 통치론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치거든요.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하게 되면 권력을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지고 정권을 쥐게 되면 언제까지나 공공이 이걸 추구하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늘 열려 있죠. 그래서 플라톤이 법을 내서는 인치 즉 철학자의 통치 대신에 법치를 내세웠던 것 같아요. 법치를 내서도 아주 그 관리들 통치자들은 법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역사를 하잖아요. 그만큼 권력을 통제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철인 통치론인 인치 대신에 법에 의한 통치를 내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제도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은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법률에는 법치주의가 나왔던 거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제도도 제도를 견제하는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바로 사정관제예요. 사정관제. 사실 이런 논의는 현대의 논의예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그래서 일정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적 제도도 이 제도를 또 견제하는 또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바로 현대의 논의거든요.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플라톤에게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 사정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요. 사정관에 의해서 기존의 관리들이 통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주 기본 틀 자체는 현대적인 시스템을 막 갖춰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현대의 논의도 그렇거든요. 사정기관, 뭐 감사관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봐요.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도 권력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시스템을 넘어서서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늘 있어요. 권력자들이 제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도나 법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이게 최고 권력을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야 되냐면 법에 복종하는데 1등하는 사람들, 법에 복종하는데 1등하는 사람들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폈었잖아요. 권력자들은 법의 노예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크게 존중하는 사람들이 법에 잘 따를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권력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고 또 권력자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고 이런 얘기들 보면은 오늘날의 여러 이론들이 더 세련되기는 했겠지만 세련된 맛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 하나하나 권력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권력을 분산된 시스템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정관제에 의해서 그런 제도 내지 권력 기관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제도 내지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권력자는 법의 노예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법 지키는데 1등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자가 돼야 된다고 역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로 보면 플라톤의 법률에서의 논의는 박자에 대해서 박물관에 들어갈 이론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다시 돌이켜볼 그런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치학 교수들이 법률 가지고 논문 쓴 게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법률 가지고 논문 쓴 분들이요. 네. 그래서 다시 되돌아볼 만한 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정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관이라는 건 에우틴테스라는 건데 에우틴테스 이건 어원적으로 말하면 바로잡는 사람의 바로잡는 것 이게 사정관이에요. 사정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거죠. 사정관들이. 관리들 가운데 일부는 추첨의 요행에 의해서 뽑히고 1년 동안 일하게 되는 반면 일부는 미리 뽑힌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 뽑히고 여러 해 동안 일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사정관으로 유능한 사람이 누구일까? 관리들 중에 누군가가 그 관직의 버거움에 균을 여서든 그 자신이 관직에 갚을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든 아무튼 뭔가 비뚤어진 일을 하게 될 때 사정을 맡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이런 사정을 맡을 수 있는가? 그건 당연히 덕에 있어서 관리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맡아야 된다고 봐요. 1차적으로 있던 여러 관직들도 덕이 뛰어난 사람들이 맡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더더욱 이 사정관들은 덕에 있어서 관리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이 감사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달리 말하면 관리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신적인 사정관을 찾아내려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배나 어떤 동물의 경우가 그렇듯이 정치 체제가 해체되는 데는 여러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여러 곳에 퍼져 있어서 우리가 그 결정적인 요소는 국가에서 여러 곳에 퍼져 있어서 버팀줄 혹은 힘줄, 선체를 조이는 밧줄 혹은 횡격막, 돛대를 받치는 밧줄 혹은 큰 힘줄 등으로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본성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배나 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배와 동물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 내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로 불리는데 하나다. 본성은 하나다. 결정적인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정치 체제에도 바로 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정치 체제의 해체나 존속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정관이라는 거죠. 사정관이야말로 정치 체제가 안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해체되어 멸망하느냐를 결정짓는 유일한 아주 중대한 요소다.
된다고 말합니다. 관리들을 사정하는 사람들이 관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일이 흠잡을 데 없는 정의를 통해서 흠잡을 데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사장관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사정 업무를 흠잡을 데 없는 정의를 통해서 흠잡을 데 없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 땅과 나라 전체가 또한 번성하고 행복해진다고 보는군요. 하지만 관리들에 대한 사정이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때는 모든 통치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의가 와야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관직이 산산조각이 나서 서로로부터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더 이상 한 것을 지향하지 않게 되며 나라를 하나의 상태에서 여럿으로 만들어 내전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순식간에 멸망에 이르게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정관들은 덕 전체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년 하지가 지난 후에 국가 전체가 헬리오스와 아폴론의 공동 성역에 모여 자기들 가운데서 세 사람을 세워 그 신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국가 전체는 시민 전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시민 전체로 옮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국가 전체는 건 시민 전체를 뜻해요. 시민 전체가 이렇게 아폴론 공동 성역에 모여서 세 사람을 신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사정관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된다네요. 그들 각자가 시민들 각자가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되 자기 자신은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추천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50세는 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고 하네요. 첫 해에 뽑힌 사장관이 12명이고 모두 50세 이상이며 거기에 매년 3명씩 추가되면서 또 그 사이에 75세가 되는 사람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그네시아의 건립 후 26년 정도 이후에는 사장관이 최대 75명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군요. 사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선출한 바로 그곳, 즉 아폴론과 헬리오스의 성역에 살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관리로 일하다가 임기를 마친 사람들을 사안에 따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심사하기도 하고 공통으로 심사하기도 하는데 심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시장에 글로써 붙여서 공포해야 합니다. 사장관들이 결정에 따라 각 관리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얼마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를 공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들 가운데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정관들을 선출된 재판관들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해진 혐의를 벗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정관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정관에 대한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정관들 가운데 자기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과신한 나머지 선출된 이후 못된 자가 되어 자기의 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법은 원하는 자가 그를 고발하도록 명해야 하며 그래서 사정관인 피고가 유죄 확정을 받으면 그의 관직과 무덤과 그에게 주어진 다른 명예들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관들 가운데 나라 전체가 주는 소원을 받을 만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축제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하고 아주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대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또 죽어서도
죽은 다음에는 이들을 위한 염습과 운구와 매장은 다른 시민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달라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받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장관이 바로 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야간위원회도 좀 흥미로운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선의 나라를 확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사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 훑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하고 비교해서 말하려면 법률에서는 최선의 나라가 아니라 차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와 비교해서 입법의 목표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입법의 목표는 유사해요. 유사한데 법률에서는 네 가지 덕 말고 우정이라는 덕을 또 부각시키고 있고 자유라는 것도 중시하고 있어요. 자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철인 통치 대신에 법치를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철인 지배 정체보다는 혼합 정체, 권력 통제가 가능한 혼합 정체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는 얘기죠. 권력 분산을 통해서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혼합 정체입니다. 그리고 강제에 의한 통치보다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에 의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펼칩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내용이죠. 현대 철학자들이 많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적인 요소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지지난주에 강의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그 자유를 목표하는 이 나라에서 시민들을 강제에 의해서 통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걸 역설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공유 국가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것들은 공동의 것이라는 속담에 따라서 여러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공유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특히 수호자들의 경우에는 개인 가정도 못 갖죠. 개인 가정과 자식도 개인적인 사적인 자식을 못 갖게 하죠. 그래서 자식과 가정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식의 견해를 펼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개인 재산도 못 갖게 하잖아요. 근데 법률에서는 개인 가정도 허용하고 개인의 자식도 가질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사유재산도 인정해요. 근데 사유재산을 1대4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정당한 나름대로 차등을 인정해 주는데 나름대로 정당한 차등의 기준을 세우고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국가에 비해서는 좀 다른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제시했던 이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념은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통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통치해야 된다는 것은 지혜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혜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념만큼은 여전히 받아들여요. 그 이념을 국가에서는 철학자를 통해서 그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법률에서는 그 이념을 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법의 최대한 지혜 내지 지성을 법 속에 담아서 그 법을 통해서 지혜를 최대한 나라에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념은 계속 이어받는 겁니다. 법률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차선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6자차에 걸친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 주에 2권씩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는 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내가 주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대부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네요. 네. 우리 사회가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인지 절실히 검토가 필요해 봅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법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예, 재판관들도 그렇고 검사, 변호사들도 그렇고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현안이 된 여러 문제들이 공정하게 지고와를 떠나서 법 집행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제약이 있고요. 그래요. 로마 공화정에서 플라톤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는데 로마 공화정에서도 혼합정은 아마 이어가죠. 혼합정은. 로마정에서 제가 정통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데 혼합정이라든가 이런 체제는 받아들여지죠. 뭐 플라톤하고 다른 형태가 되더라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키케로 같은 사람이 로마 공화정이 등등에 큰 영향을 줬을 텐데 키케로 같은 사람이 키케로도 법률편을 하나 법률편을 법률에 관해서 책을 하나 냅니다. 내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플라톤의 법률하고 비교해서 면밀히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 법률에 관한 책을 낸 게 플라톤의 영향이 컸어요. 플라톤의 법률 영향이 컸어요. 였는데 알게 모르게 로마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련 통치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면 최선의 정치는 인치가 아니라 오히려 플라톤의 법치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아닐까요? 네. 일단 플라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하면 좋지 않겠어요? 법치에는 한계가 있어요. 법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정치가에 나오거든요. 플라톤이 정치가에 나오는데 정치가에서 법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을 언제 강의해 보려고 계속 틈을 찾았는데요. 그걸 얘기할 틈은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못하고 말았는데 그거는 윤곽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건 개개인의 사람들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법이라는 건 우리가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에 따라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들에게 맞춤형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법에 따라서 기존 법에 따라서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 상황들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막 그래요. 그 변화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가 없죠. 법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는 이 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상황에 맞게끔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 조치는 바로 철인왕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인 통치자.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치에 엄격하게 법치에 따른 통치를 하다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기 힘든 부족한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넘어서서 통치해야 되는데 철인 통치자 같은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못하죠. 법에 의한 통치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차선이에요. 그러나 차선의 길을 갖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정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언제 권력을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그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한 길을 가자. 그래서 법칙을 내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세 개를 세 개뿐이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예.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야간위원회가 없어요. 이게 질문이군요. 야간위원회가 배워야 할 철학 내용 중 덕이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것이 유와 종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캐치하셨나요? 플라톤의 후기대화편에 에서 소피스트와 그리고 정치가라는 작품 속에서 유종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철학적 그 변진순인데 유를 종으로 나누고 그러는 게 변증술이 하는 일인데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특히 시간이 6시간 남았네요. 급한 일이 있고 그러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일단 질문이 있으신 분에 대한 답은 제가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정치가하고 소피스트에서는 그 변증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개념 정의하는 데 용도로 사용해요. 개념 정의. 정치가란 무엇인가, 등등, 소피스트란 무엇인가 그런 걸 정의하는데 그 유정분화라는 그 변증술이 이용돼요. 그 방법이 이용되는데 그 변증술을 또 필레보스 편에서도 이용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변증술을 이용해요. 거기서는 특히 즐거움을 유정분할해요. 유를 종으로 나누는 그걸 해요. 근데 즐거움을 유정분할하는 이유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즐거움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즐거움과 좋은 것, 즐거움과 행복은 동일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즐거움과 좋은 것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얘기죠. 즐거운 삶이 다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즐거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여러 종류를 다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즐거움의 종류를 나누다 보면 그 즐거움 중에서는 좋은 즐거움도 있고 나쁜 즐거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나쁜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서는 누려서는 그건 나쁜 즐거움은 좋은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즐거움을 누려서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즐거움을 그 유를 종으로 나누고 또 그걸 또 모아서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건 즐거움은 하나이면서 여럿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즐거운 삶을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덕을 가지고 덕이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걸 덕이 하나이다라고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 덕이 여럿이다. 덕에는 용기도 있고 뭐 절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구분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알아야지 또 입법하는데 그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입법을 할 수가 있겠죠. 시민들을 더 있게 만들어야 된다. 단지 시민들을 더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덕에는 무엇이 있는지, 덕에는 용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시민들을 용기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법제화를 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냐. 시민을 절제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걸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치자 내지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나라의 목표는 법이 그 덕이라는 얘기는 정치가 국가나 법률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똑같이 있는 입장인데 시민들을 더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들을 더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시민들을 더 있게 만드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이건 내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말 뜻은 뭐냐면 시민들을 행복한 삶, 즉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플라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결같이 생각하는 건 정치, 법의 목표, 국가의 목표는 뭐냐? 그건 시민들을 더 있게 하는 거,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자유주의자들과는 입장이 다른 입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률을 크리티아스의 고대 이상국가였던 아킬레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으로 보아야 될까요? 볼 수도 있죠. 예. 크리티아스하고 연결시켜서도 또 생각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영국 19세기처럼 입법 혁신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입법부는 너무 취약해 인치 지향적이고 법률 하위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 행정 권력에 위탁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입법부가 용인, 묵인, 방조하여 스스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입법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각성이 요청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일단 요즘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어떻게 좀 더 분산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의미에서 내각제도 얘기되기도 하죠. 대통령제가 너무 권력이 힘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등등해요. 근데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잘못된 분이 대통령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입법부가 하여튼 대통령제의 권한, 대통령 권한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현대 사회는 자유주의의 크게 자유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우리 사회 속에 침투돼 있고요. 우리 사고 속에도 그렇게 침투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내지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론이라든가 등등은 오히려 낯설고 상당히 거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오늘날에도 한번 다시 되새겨 볼 만한 따져보면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살려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마이크 샌델을 비롯한 공동체주의 사람들일 겁니다. 예, 이것으로 법률이라는 대화편과 관련된 6주차에 걸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강의를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